아가씨, 맨발로 나가라고요? 할머니, 지금 신발이 중요해요? 신발 소리 때문에 들키면 나중엔 두 발로 걸어 나가지도 못하게 돼요. 지금 빨리 도망가셔야 해요. 한밤중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온 간호사는 제 신발까지 벗기며 저를 비상구로 떠밀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천국이라 믿었던 프리미엄 실버타운. 저는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한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그곳은 낙원이 아니라 거대한 무덤이었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이 된 박경욱이라고 합니다. 가끔 TV에 고급 실버타운이 나오는 걸 보면 부유한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처럼 보여서 참 부러웠습니다. 그러던 제가 그 꿈에나 그리던 실버타운에 가게 되었지 뭐예요? 하지만 그곳에 가게 된 날이 저의 인생 최악의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날의 생생한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아들 진우가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아직도 집에서 멸치나 다듬고 있어? 아이고, 혼자 그 넓은 아파트에서 뭐 하는 거야? 이번엔 정말 끝내주는데 알아봤다니까. 나 믿고 한 번만 보러 가자. 진우가 목소리에 잔뜩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됐어. 난 지금 사는 여기가 좋아. 너희들이 걱정하는 건 아는데 이 엄마 아직 정정하단 말이야. 저는 부엌에서 멸치를 손질하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우리들이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면서 그래. 혹시라도 혼자 지내시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시끄럽다 이놈아. 엄마가 아직 그렇게 쉽게 넘어질 나이 아니야. 저는 진우의 말을 딱 잘랐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포기할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아니, 이름부터가 에덴파크라니까? 요즘 거기 들어가려고 사람들 줄 서서 대기만 1년이래. 내가 아는 분한테 사정사정해서 겨우 자리 하나 얻었다고. 응? 내일 나랑 가서 구경만 해. 구경해보고도 마음에 안 들면 그땐 나도 말 안 꺼낼게. 진짜야. 진우가 애원하듯 매달렸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들의 성화에 못 이겨 다음 날 고급 실버타운인 에덴파크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에덴파크에 도착한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유리로 된 거대한 건물은 마치 최고급 호텔처럼 반짝였고 입구 앞 커다란 분수대에서는 물줄기가 시원하게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번쩍거리는 대리석 바닥이 제 얼굴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경욱 어르신 맞으시죠? 단정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활짝 웃으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곳 원장 강민구입니다. 이렇게 귀한 분을 저희 에덴파크에 모시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강민구가 제 손을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주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미소는 더없이 인자해 보였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궁궐같이 좋은 곳에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와요? 저는 어마어마한 풍경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어르신께서 이곳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감사하죠.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민구가 깍듯하게 앞장서며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아름다운 정원으로 안내했습니다. 장미꽃이 만발한 정원 사이로 편안한 벤치가 놓여 있었고 어르신 몇 분이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식단은 전문 영양사가 어르신들 건강 상태에 맞춰 일일이 직접 설계합니다. 일주일에 3번은 전문 물리치료도 받으실 수 있고요. 강민구가 계단을 오르며 자랑하듯 설명했습니다. 입소하시게 되면 여기가 어르신께서 지내실 방입니다. 강민구가 부드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남향으로 난 커다란 창문으로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우와, 엄마, 여기 진짜 좋지 않아?
햇빛 들어오는 것 봐. 장난 아니다. 진우가 어린아이처럼 신이 나서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좋긴 한데 진우야, 이런 데는 한 달에 도대체 얼마나 내야 하는 거냐?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아유, 엄마는 그런 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진우가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결국 저는 일주일 뒤 에덴파크에 입소했습니다. 짐을 풀고 있는데 젊은 여자 직원이 노크를 했습니다. 어르신,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제가 짐 푸는 거 좀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방 안으로 들어오며 살갑게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이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어요. 저는 손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혹시라도 짐 정리하시다가 넘어지시면 큰일 나요. 제가 옆에 잠시 있을게요. 직원이 기어코 제 옆에 서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1시간 동안 짐을 푸는 내내 그 직원은 제 옆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오후에는 다른 직원이 와서 체온과 혈압을 꼼꼼하게 재고 약은 잘 챙겨 먹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또 다른 직원이 와서 저녁 식사 시간을 알려주었는데 이런 과도한 친절이 오히려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식당에 내려가니 어르신들이 벌써 자리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하얀 식탁보가 깔끔하게 깔린 테이블마다 예쁜 꽃병이 놓여 있었고 직원들이 분주하게 음식을 날라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했습니다. 식당에 2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계셨는데도 쥐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다들 조용히 앉아서 숟가락만 들었다 놨다 할 뿐 서로 대화 한마디 나누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이쪽 창가 자리에 앉으세요. 직원이 저를 창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옆자리 할머니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처음 왔어요. 박경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계속 밥만 드셨습니다. 할머니, 여기 오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제야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눈빛이 너무나 공허해서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은 더없이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왠지 모르게 무거웠습니다. 20억짜리 아파트를 놓고 이곳에 온 게 정말 잘한 일인지 슬슬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낯선 침대와 낯선 공기 탓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들어오더니 누군가 복도를 조용히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간호사 가운을 입은 젊은 여자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쏜살같이 다가와 제 입을 다급하게 막았습니다. 쉿! 조용히 하세요. 저예요. 낮에 인사드렸던 간호사 이지은이요.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제 팔을 잡은 그녀의 손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긴 절대 있으면 안 돼요. 당장 여기서 나가셔야 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지은이의 손을 치우며 물었습니다. 오늘 낮에 제가 원장실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었어요. 강민구 원장이 할머니 아드님이랑 통화하는 걸요.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네, 우리 진우랑 원장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좀 자세히 말해봐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자산 신탁 관리 서류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머니 그 20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뭔가를 꾸미려는 것 같았어요.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제가 여기서 벌써 6개월째 일하고 있어요. 그동안 제가 본 게 있다고요. 지은이가 제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특별관리라고 해서 따로 분류된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식후에 다른 약을 드려요. 그 약을 먹고 나면 머리가 점점 이상해지세요. 멀쩡하시던 분들이 석 달도 안 돼서 사람도 못 알아보고 바보처럼 변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떨렸습니다. 그게 다 무슨 말이에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머니도 오늘 그 특별관리 명단에 올라갔어요. 제가 오늘 회의 때 똑똑히 봤어요. 지금 당장 안 나가시면 나중엔 제 발로 나갈 수도 없게 돼요. 지은이가 제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럼 나는 어떻게 나가요? 밖에 경비원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저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제가 길 알려드릴게요. 우선 빨리 옷부터 입으세요. 지은이가 제 옷을 챙겨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지은이가 문을 살짝 열고 캄캄한 복도를 확인했습니다. 지금이에요. 조용히 저만 따라오세요. 지은이가 제 손을 잡고 어두운 복도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벽을 타고 조용히 걸었습니다. 직원 휴게실을 지나 뒤쪽 비상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할머니, 신발 신을 시간이 없어요. 후문 쪽에 경보기가 있거든요. 발소리 나면 절대 안 돼요. 벗으세요. 지은이가 제 신발을 거칠게 벗기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맨발로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신발이 중요해요? 할머니 목숨이 중요해요? 어서요. 지은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망설일 틈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가 후문으로 가는 비상 통로를 가리켰습니다. 저 문으로 나가서 무조건 왼쪽으로 계속 뛰세요. 500m쯤 가면 길가에 공중전화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경찰에 신고하세요. 빨리요. 지은이가 제 등을 떠밀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 선생은요? 같이 가야지.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제 걱정 말고 빨리 가세요. 어서요. 지은이가 저를 세차게 밀어냈습니다. 저는 맨발로 얼음장같이 차가운 복도를 뛰었습니다. 후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칼날 같은 새벽 공기가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발바닥이 날카로운 자갈에 찔려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당장이라도 누군가 저를 잡으러 쫓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500m를 맨발로 뛰어 겨우 공중전화 부스에 도착했습니다.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고 찢어진 발바닥에서는 피가 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고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 맞죠?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 지금 큰일 났어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선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하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경찰관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에덴파크 실버타운이요. 거기서 노인들한테 이상한 짓을 해요. 약을 먹여서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여 울부짖었습니다. 지금 계신 곳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경찰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공중전화 부스에 붙어 있는 낡은 주소를 겨우 읽어주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순찰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젊은 경찰관이 차에서 내려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왜 여기 맨발로 계세요? 발에서 피가 나네요. 여자 경찰관이 제 발을 보며 기겁했습니다. 저 에덴파크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거기 원장,
강민구라는 놈이 노인들 재산 빼앗으려고 이상한 약을 먹인다고요. 어서 가봐야 해요. 저는 경찰관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경찰서로 가셔서 자세히 얘기하시죠. 경찰관이 저를 부축해 순찰차에 태웠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잠옷바람에 맨발인 제 모습은 정말 볼품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제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고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마음 가라앉히시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경찰관이 노트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간호사 지은이가 저를 깨운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겪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특별관리 명단, 정체 모를 이상한 약, 그리고 아들 진우와 강민구가 통화했다는 것까지요. 그런데 할머니, 혹시 이걸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으세요? 경찰관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증거요? 간호사 이지은이가 다 봤어요. 그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네.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에덴파크 측에 연락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관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경찰서 문이 열리며 강민구가 말끔한 정장을 입은 다른 남자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여기 계셨군요. 많이 놀라셨죠?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강민구가 세상 상냥한 얼굴로 웃으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경찰관님,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범인이라고요. 저는 강민구를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경찰관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저는 에덴파크 원장 강민구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저희 법률 고문이십니다. 강민구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박경옥 어르신 건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라는 자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최근에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여기 주치의 소견서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경찰관에게 내밀었습니다. 거짓말. 저 멀쩡해요.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못하셔서 불안 증세가 심해지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밤중에 갑자기 밖으로 막 뛰쳐나가시려고 해서 직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강민구가 정말 안타깝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지은 간호사가 저에게 도망치라고 했어요. 특별관리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갔다고, 그 약 먹으면 안 된다고 했다고요. 저는 경찰관을 바라보며 애원했습니다. 이지은 간호사요? 금시초문인데요. 오늘 야간 근무자 명단에 그런 이름은 없습니다. 강민구가 휴대전화를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너무 놀라서 꿈을 꾸신 건 아니세요?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꿈이라니요. 분명히 이지은이가 저를 깨웠단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경찰서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엄마. 진우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저는 진우를 보자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진우야. 아이고, 내 아들. 다행이다. 네가 와줘서. 어서 저 사람들 좀 어떻게 해봐. 저 사람들이 엄마를. 저는 진우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진우가 저를 지나쳐 강민구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진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구한테 고개를 숙여? 저는 진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경찰관님,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자꾸 누가 자기를 해치려 한다는 피해망상 증세가 심하세요. 진우가 경찰관을 보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이놈아, 정신 차려. 저 사람들이 엄마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저는 진우를 흔들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창피하게 왜 이래, 정말. 진우가 제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어머니는 저희가 다시 모셔다 드릴게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저희가 단단히 조심하겠습니다. 진우가 다시 한번 강민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안 가. 난 저기 다시 안 들어가. 거기 가면 나 죽어. 저는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경찰관님, 어머니 모시고 가도 되죠? 소란 피워서 죄송합니다. 진우가 경찰관에게 물었습니다. 네, 가족분이 모셔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버둥거렸지만 아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와 진우의 차에 억지로 태워졌습니다. 진우야,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봐. 이지은 간호사가 분명히 말했어. 특별관리 명단에 엄마 이름이 있다고. 그 약 먹으면 바보 된단 말이야. 저는 차 안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 엄마, 그만 좀 하라고. 이지은이가 도대체 누구야? 그런 사람 없다잖아. 진우가 운전대를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있어. 분명히 있어. 젊고 착한 간호사였어. 그 사람이 엄마를 살려준 거라고. 저는 진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자꾸 이러면 나도 진짜 힘들어. 이제 그만 좀 해. 진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닌 귀찮음과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너 혹시 저 원장이랑 무슨 거래한 거 아니야? 똑바로 말해. 저는 진우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진우가 제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차는 어느새 에덴파크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강민구가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많이 놀라셨죠? 자, 이제 들어가서 편히 쉬세요. 강민구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싫어. 나 안 들어가. 여기 안 들어간다고. 이거 나. 저는 차 문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요. 그만 좀 하세요. 진우가 한숨을 쉬며 저를 차 밖으로 밀었습니다. 결국 저는 에덴파크 안으로 다시 끌려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안정을 위해서 주사 한 대 맞으셔야겠어요. 강민구가 직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2명의 건장한 남자 직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이거 나. 손 떼, 이놈들아. 저는 몸부림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는 의료동으로 끌려갔습니다. 간호사가 주사기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주사 안 나. 하지 마. 아파. 싫어.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주사 바늘이 제 팔을 찔렀습니다. 정신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낯선 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머물던 그 밝은 제 방이 아니었습니다. 창문에는 두꺼운 쇠창살이 박혀 있었고 방은 지하 창고처럼 어둡고 눅눅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밖에서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봤습니다. 땅이 창문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긴 지하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은이가 말한 그 특별관리 대상이 바로 저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 아들, 제 새끼 진우가 저를 이곳에 밀어 넣었다는 것을요.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남편과 함께 시장 바닥에서 땀 흘려 모은 돈으로 산 20억짜리 아파트.
그것을 지키려고 평생 얼마나 아끼고 절약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그걸 노리고 있었다니요. 가슴이 정말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새 반찬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고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단 하루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 엄마를 이렇게 배신하다니요. 눈물이 멈추지 않고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대로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여기서 나가야 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지하 병동에 쇠창살이 달린 방에 갇힌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간호사가 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박경옥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이거 드셔야 얼른 기운 차리시죠. 간호사가 종이컵을 툭 내밀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약이에요? 먹으면 자꾸 잠만 오는데. 저는 종이컵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건강에 다 좋은 약이에요. 원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신 거예요. 자, 어서 드세요. 간호사가 팔짱을 끼고 제가 약을 먹을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약을 입에 넣는 척하며 물을 머금었습니다. 간호사가 제 입안까지 확인했습니다. 옳지 잘 드셨네요. 그럼 오늘 하루도 편히 쉬세요. 간호사가 문을 쿵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재빨리 화장실로 달려가 혀 밑에 숨겨뒀던 알약들을 뱉어냈습니다. 이 끔찍한 약이 변기 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며 겨우 숨을 돌렸습니다. 나흘째, 닷새째, 일주일째도 저는 똑같이 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강민구가 지하병동에 내려왔습니다. 허허, 우리 박경옥 어르신 그새 상태가 아주 좋아지셨네요. 강민구가 차트를 보며 가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원장님 이제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약도 잘 드시고 직원들 말씀도 잘 들으시고 아주 모범적이세요. 강민구가 흡족한 듯 웃었습니다. 그런데요, 원장님 여기는 너무 답답해요. 위층 병동으로 저 좀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어르신이 하신 일이 있어서 아직은. 강민구가 망설였습니다. 제발요. 제발 부탁입니다. 다시는 절대 문제 안 일으킬게요. 약속합니다. 저는 애원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부터 일반 병동으로 옮겨드리죠.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문제 일으키시면 그때는 바로 다시 여기로 내려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강민구가 경고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원장님. 저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꿈에 그리던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창문에 쇠창살도 없고 문도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렇게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복도를 걷고 있는데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잠깐 박경옥 어르신 맞으시죠? 할아버지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를 아세요? 저는 혹시라도 누가 들을까봐 주변을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태수라고 합니다. 여기 온 지 딱 1년 됐어요. 한태수가 휠체어를 제 옆으로 바짝 붙이며 말했습니다. 1년씩이나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며칠 전 그 탈출 소동, 제가 다 봤습니다. 경찰서까지 갔다 오셨다면서요? 대단하십니다. 한태수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저는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쉿, 여기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거 다 들려요. 지금은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어르신 편입니다. 한태수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제 편이요? 저를 왜 도우시려는 거예요? 저는 한태수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도 여기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거든요. 30년간 강력계 형사로 일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우울증 때문에 이곳에 제 발로 왔는데 직업병은 못 속이겠더군요. 여기는 위험한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요. 한태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형사셨다고요? 저는 꺼져가던 불씨 속에서 희미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어르신들 중에 아직 정신이 멀쩡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저처럼 눈치 빠른 사람들이죠. 우리끼리 비밀 모임을 만들었어요. 한태수가 복도 끝을 가리켰습니다. 이지은 간호사 아시죠? 그 용감한 아가씨가 지금 밖에서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어르신을 도와줬다가 해고될 위기에 처했는데도 말입니다. 한태수가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 간호사는 괜찮은 거예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직은요, 조심하라고 제가 따로 연락해뒀습니다. 일단 어르신은 여기서 절대 그 약을 드시면 안 됩니다. 정신 붙잡으셔야 해요. 한태수가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안 먹고 있어요. 혀 밑에 숨겼다가 먹는 척만 해요.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순한 척하면서 저 직원놈들 동선을 파악하세요. 한태수가 눈짓했습니다. 사흘 뒤 한태수가 복도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박 어르신, 지금입니다. 간호사들이 전부 1층에서 회의 중이에요. 빨리 제 방으로 오세요. 한태수가 휠체어를 돌려 앞장섰습니다. 저는 그분을 따라 복도 끝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태수의 방은 제 방보다 조금 넓었습니다. 침대 밑을 보니 낡은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저는 상자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제 보물들이죠. 형사 시절 쓰던 장비들입니다. 녹음기랑 초소형 카메라요. 한태수가 상자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 걸 왜 아직도 갖고 계세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딱 이럴 때 쓰려고요. 어르신의 아드님, 진우 씨를 살피는 중입니다. 한태수가 작은 녹음기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우리 진우요? 저는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그분이 유난히 원장실에 자주 드나들더라고요. 하도 수상해서 제가 원장실 앞 복도 화분에 이 녹음기를 숨겨뒀습니다. 한태수가 녹음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뭐가 녹음됐는데요?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셔야 할 겁니다. 한태수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 강민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김진우 씨, 5억이 애 이름은 아니죠. 강민구의 목소리였습니다. 원장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저 이것 때문에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진우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가슴이 쿵쿵 방망이질했습니다. 쯧쯧 어머니 아파트가 20억이라고 하셨죠? 간단합니다. 그 자산 신탁 관리를 저희 에덴파크 쪽으로 넘기세요. 그럼 그깟 5억은 바로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강민구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엄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우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걱정 마시라니까요. 어머니는 저희가 특별히 잘 모실 테니까요. 건강도 꼼꼼하게 챙겨드리고요. 김진우 씨는 그 지긋지긋한 빚만 해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때요? 강민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만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고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 진우가 고작 빚 5억 때문에 이 어미를 이 지옥에 팔아넘겼다는 겁니까?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괜찮으세요? 한태수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 아들 진우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요?
저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정확히 알아야 할 사실이에요. 한태수가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내가 저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시장 바닥에서 저는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일단 정신 차리세요. 여기서 나가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한태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한태수가 다급한 얼굴로 제 방에 왔습니다.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 한태수가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또,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지은 간호사가 연락이 안 됩니다. 벌써 사흘째예요. 한태수가 휴대전화를 보여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죠? 저는 불안했습니다. 여기 미화원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남편이 작년에 여기서 의문스럽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분한테 지은이 소식 좀 알아보라고 부탁했어요. 한태수가 말했습니다. 이틀 뒤 미화원 아주머니가 청소 카트를 끌고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정말 큰일 났어요. 아주머니가 들어오자마자 문을 잠그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은이 소식이에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이지은 간호사요. 며칠 전 밤에 퇴근하다가 웬 검은 승합차에 끌려갔대요. 아주머니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제 친구가 그날 밤 근처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지은 아가씨가 필사적으로 막 소리 지르면서 저항하는 걸 봤대요. 아주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뭐라고 외쳤는데요? 저는 아주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박경옥 할머니 좀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악을 쓰다가 차에 태워져서 사라졌대요. 아주머니가 흐느꼈습니다.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 때문에 그 꽃 같은 아가씨가 위험에 빠진 거예요. 이거 한태수 어르신한테도 빨리 말씀드려야 해요. 아주머니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한태수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는 모든 소식을 듣고 주먹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3개 쳤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그 용감한 아가씨를 제가 지켰어야 했는데, 젠장. 한태수가 이를 갈았습니다. 형사님, 이제 어떡해요? 밖에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저는 절망스러웠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지은 간호사, 그렇게 호락호락한 친구 아니에요. 분명히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뭔가를 준비해 뒀을 겁니다. 반드시. 한태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증인이 사라졌고 저희는 여전히 이 지옥 같은 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사라진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한태수와 저는 방에 앉아 말없이 방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넋놓고 갇혀 있을 수만은 없어요. 저는 창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밖에서 도와줄 사람도 전부 사라졌고요. 한태수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때 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화원 아주머니가 청소도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르신들, 이거요. 지은 아가씨가 제게 맡기고 간 거예요. 아주머니가 주머니에서 작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핸드폰이네요. 저는 아주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은 아가씨가 며칠 전에 제게 이걸 주면서 그랬어요. 만약 자기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이 전화기를 꼭 한태수 어르신한테 전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아주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한태수에게 건넸습니다. 왜 이런 걸 대체 왜 맡겼을까요? 한태수가 전화기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아가씨도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준비하고 있었나 봐요.
저한테 조심하라고, 아무도 믿지 말라고 몇 번이나 당부했거든요. 아주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기에서 요란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순간 저희 셋 다 숨을 멈췄습니다. 이걸 받아볼까요? 한태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받아보세요. 어서요. 지은이가 준비한 거라면 이건 우리 목숨 줄일지도 몰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태수가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한태수 어르신 맞으십니까? 저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최유정 검사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또렷한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예, 검사님이요? 한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지은 씨가 저에게 제보 메일을 보냈습니다. 에덴파크의 비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유정 검사가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검사님한테 연락했다고요? 저는 한태수 옆에 바짝 붙어 전화기에 귀를 댔습니다. 네, 사흘 전이었습니다. 에덴파크의 불법 약물 투여 정황과 조작된 간호일지를 모두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함께요. 유정 검사가 설명했습니다. 검사님, 그럼 지은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한태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지은 씨 소식이 어제부로 끊겼습니다. 마지막 이메일 이후로 아무런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유정 검사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지은이가 끌려갔어요. 웬 검은 승합차에 태워지는 걸 본 사람이 있어요. 검사님.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빨리 움직여야겠네요. 사실 제가 1년째 에덴파크를 비밀리에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부 증거가 필요했어요. 유정 검사가 말했습니다. 내부 증거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태수가 물었습니다. 네, 강민구 원장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 말입니다. 이지은 씨가 용감하게 보내준 자료만으로는 저 악질들을 잡아넣기에 부족합니다. 유정 검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가 도울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한태수가 앞으로 몸을 숙이며 물었습니다. 원장실에 있는 컴퓨터와 내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이 접근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유정 검사가 물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한태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정말 위험할 겁니다. 저는 최대한 빨리 영장을 준비해서 움직이겠습니다. 유정 검사가 당부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한태수가 저를 봤습니다. 어르신, 이제 드디어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태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원장실에는 어떻게 들어가요? 거긴 경비도 삼엄한데. 저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계획을 세워야죠. 일단 이 지하 병동 안을 발칵 뒤집어 놓아야 합니다. 한태수가 턱을 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희는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수 형사님은 심각한 우울증 환자 연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밥이 이게 뭐야? 퇴퇴. 멀건 죽만 주고. 이런 걸 먹고 어떻게 살아? 나 집에 갈래. 집에 보내줘. 한태수가 식당에서 밥상을 뒤엎을 듯이 투덜댔습니다. 어르신, 왜 그러세요? 식사하셔야죠. 간호사가 달래듯 말했습니다. 시끄러워. 네가 뭐라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닭장같이 답답해서 못 살겠네. 당장 집에 보내달라고. 한태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한태수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심각한 치매 환자 연기를 했습니다. 복도를 이리저리 미친 사람처럼 걸어 다녔습니다. 여보, 어디 갔어요? 우리 영감님 못 봤어? 저는 지나가는 간호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이세요? 에덴파크예요. 여기가 어르신 집이에요.
간호사가 저를 달랬습니다. 아니야. 우리 집은 시장 근처라고. 우리 영감님이 떡볶이 볶아놓고 기다린단 말이야. 이거 나가야 해. 비켜. 저는 간호사를 밀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방으로 들어가세요. 제발. 간호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태수 형사님은 다른 어르신들까지 모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음식 왜 이렇게 맛이 없어요? 집밥이 그립지 않으세요? 한태수가 식당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맨날 풀만 주고 집밥이 그리워요. 한 할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약도 너무 많이 먹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먹으면 속만 쓰려. 다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병동이 점점 시끄러워지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 제발 좀 진정하세요. 네. 간호사들이 당황하며 허둥댔습니다. 안 되겠어. 원장님한테 보고해. 말이 안 통하잖아. 한 간호사가 다른 간호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서 청소도구함 쪽으로 향했습니다. 미화원 아주머니가 제게 눈짓을 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원장놈이 외출한대요. 그때가 기회예요. 아주머니가 걸레를 빨며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아주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가 되었습니다. 한태수가 식당에서 또다시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거 봐. 이 약. 이게 다 독약이야. 날 여기서 말려 죽이려고 작정했지? 나 안 먹어. 절대 안 먹어. 한태수가 약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어르신, 안 돼요. 왜 이러세요, 정말? 간호사가 한태수를 말렸습니다. 시끄러워. 나 집에 보내줘. 이놈들아. 이거 나. 한태수가 휠체어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결국 경비 2명이 병동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사이 저는 세탁물 카트 옆으로 재빨리 가서 몸을 숨겼습니다. 아주머니가 카트 뚜껑을 열어줬습니다. 어서요, 어르신. 빨리. 아주머니가 저를 도왔습니다. 저는 냄새나는 세탁물 더미 속에 몸을 구겨 숨겼습니다. 지금 1층으로 올라가요. 숨죽이고 계세요. 아주머니가 카트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원장실 앞이에요. 빨리 나오세요. 아주머니가 카트를 세웠습니다. 저는 세탁물을 헤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원장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돌려봤지만 역시나 잠겨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어떡하죠? 잠겼어요. 저는 아주머니를 봤습니다. 쉿, 기다리세요. 아주머니가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마스터키예요. 원장놈 없을 때도 청소를 해야 하거든요. 아주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문에 꽂았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불쌍한 남편도 여기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 원한 제가 꼭 갚아야 해요, 어르신. 아주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손에 이걸 주세요. 아주머니가 작은 USB를 건넸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저는 USB를 받았습니다. 우리 남편의 환자 번호가 적혀 있어요. 아마 어르신께 꼭 필요할 겁니다.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원장실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번쩍이는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이자 화면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곧 암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떴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 때문에 사라진 지은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억울하게 눈 감은 아주머니의 남편을 위해서라도 저는 반드시 장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암호를 입력하라는 창만 덩그러니 떠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그때 문득 한태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만한 놈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 약점을 두기 마련입니다. 한태수가 며칠 전에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가 준 작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 하나가 바로 열렸습니다. 환자 관리 번호 1001. 텍스트 파일에는 그 숫자만 덩그러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암호창에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1001. 화면이 깜빡이더니 드디어 바탕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어르신 뭐 하세요? 빨리 하셔야 해요. 시간이 없어요. 밖에서 발소리라도 나면 끝장이에요. 아주머니가 문 밖을 살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파일들을 미친 듯이 찾았습니다. 문서 폴더 안에 특별관리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었습니다. 그걸 클릭하자 끔찍한 엑셀 파일이 열렸습니다. 입소자들의 이름이 주르르 나열되어 있었고 그 이름 옆에는 재산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파트, 예금, 주식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뭐야? 저는 화면을 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다 제 이름이 보였습니다. 박경옥, 아파트 20억, 예금 3천만 원. 다음 열에는 약물 투여 기록이 있었습니다. 날짜와 정체 모를 약물 이름, 그리고 투여량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르신, 그거 보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빨리 복사하세요. 아주머니가 다시 재촉했습니다. 저는 한태수가 준 다른 USB를 꺼내 꽂았습니다. 파일들을 전부 선택해서 복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복사 진행 창이 느릿느릿 떴습니다. 20%, 40%, 60%. 저는 타들어가는 속으로 손톱을 깨물며 기다렸습니다. 그때 다른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거래 내역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80%. 저는 그 파일도 재빨리 USB에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서 진우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진우, 부채 5억, 지분 10%로 처리 완료.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우가 정말 제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어르신, 맙소사, 누가 와요? 빨리요. 아주머니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USB를 뽑아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끄고 원장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르신? 박경옥 어르신? 지금 여기서 뭐 하세요? 복도에서 간호사가 저를 발견하고는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나 화장실 어디인지 몰라서 우리 집 가고 싶어. 저는 아까처럼 어리숙한 치매 환자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휴 정말 이쪽이 아니에요. 병동은 저쪽이잖아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간호사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저는 간호사를 따라 화장실에 들렀다가 다시 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한태수가 방에서 저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됐습니까? 한태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여기 다 복사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꺼내 한태수에게 건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이걸 최 검사님한테 전달해야 합니다. 한태수가 USB를 꼭 쥐었습니다. 미화원 아주머니가 그날 저녁 퇴근할 때 그 중요한 USB를 몸속에 숨겨 밖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는 목숨을 걸고 유정 검사를 만나 USB를 전달했습니다. 이틀 뒤 아침이었습니다. 저희가 식당에서 멀건 죽을 먹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합니다. 문 여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식당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어르신들은 모두 놀라서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뭡니까? 당신들 누군데 여길 함부로 들어와. 여긴 아무나 들어오는 요양원이 아니라고. 강민구가 넥타이를 고쳐매며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당신이 강민구 원장 맞죠? 저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최유정 검사입니다. 유정 검사가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검사요? 검찰에서 무슨 일로 이러시는 겁니까? 이건 명백한 업무 방해입니다. 강민구가 당황한 표정을 애써 감추며 소리쳤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원장실과 의료기록실, 지하병동까지 전부 수색하겠습니다. 유정 검사가 서류를 강민구에게 내밀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깐만요, 변호사님. 강민구가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습니다. 수사관들, 뭘 꾸물거립니까? 원장실부터 들어가세요. 컴퓨터부터 확보합니다. 유정 검사가 뒤를 돌아보며 지시했습니다. 수사관들이 1층으로 바쁘게 올라갔습니다. 저는 한태수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한태수가 저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니, 이보세요, 검사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강민구가 계속 항변했습니다. 검사님, 원장실 컴퓨터 확보했습니다. 수사관이 원장실에서 내려왔습니다. 검사님, 지하병동 의료기록도 전부 압수했습니다. 다른 수사관이 커다란 서류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강민구 씨, 노인 학대 및 사기, 불법 약물 투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동행하시죠. 유정 검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거나, 나는 억울하다고. 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강민구가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증거는 전부 나왔습니다. 더는 시끄럽게 굴지 말고 조용히 가시죠. 유정 검사가 손짓했습니다. 수사관들이 강민구의 팔을 잡았습니다. 강민구가 끌려가는 모습을 저는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몰라 두리번거렸습니다. 저는 한태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태수도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네, 형사님, 이제 정말 끝났어요.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흘 뒤 저는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검찰청으로 불려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저 멀리 낯익은 진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제가 조용히 진우를 부르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너 왜 그랬니? 도대체 왜 그랬어? 저는 묻지 않으려 했지만 화가 나서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진우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죄송해. 그깟 돈 5억 때문에. 이 엄마 목숨보다 그 돈이 그렇게 중요했냐고. 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진우가 갑자기 제 앞에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 이 어미를 저 지옥 같은 곳에 밀어넣고 약을 먹여서 바보로 만들려고 했잖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저는 목이 메어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엄마. 진우가 제 다리를 붙잡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진우를 차갑게 내려다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유정 검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다 어르신 덕분에 강민구를 구속했습니다. 유정 검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검사님, 지은이는요? 이지은 간호사는 찾았나요? 저는 유정 검사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유정 검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유정 검사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게 뭔가요?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강민구는 그저 중간 관리자, 꼬리일 뿐입니다. 그 뒤에 더 거대한 조직이 있어요. 유정 검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뭐라고요? 더 큰 조직이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네, 미래 라이프라는 거대 법인이 에덴파크에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장부를 보니 돈이 전부 그쪽으로 흘러갔더군요. 유정 검사가 장부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아직 끝난 게 아니네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어르신, 이제부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어르신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유정 검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조사실 창밖을 봤습니다. 이 끔찍한 싸움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어쩌면 이제 겨우 시작인가 봅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저 때문에 위험에 빠진 지은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끝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강민구가 구속되었다는 기사가 신문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검찰은 저와 한태수를 서둘러 안전한 거처로 옮겼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어르신, 이제부터는 여기서 지내시면 안전할 겁니다.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경찰관이 문 앞에 서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경찰관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태수와 저는 각자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렇게 나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입니다. 박경옥 씨 앞으로 온 택배요. 문 밖에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관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상자를 받았습니다. 어르신, 박경옥 어르신 앞으로 온 게 맞네요. 경찰관이 상자를 제게 건넸습니다. 누가 보낸 거죠? 저는 뭐 시킨 게 없는데. 저는 의아해하며 상자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이 없네요. 이상한데 확인해 볼까요? 경찰관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를 열자마자 경찰관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세상에. 경찰관이 상자 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무언가 싶어 상자 안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는 낡고 이가 빠진 식칼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할 때 쓰던 제 손때가 묻은 그 식칼이었습니다. 어머, 저 식칼은 제 거예요. 제가 쓰던 칼인데?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시퍼런 식칼 날에는 붉은색 페인트로 섬뜩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입 다물어. 이건 명백한 협박입니다. 어르신. 경찰관이 상자를 치웠습니다. 잠깐만. 경찰관 양반, 그 밑에 뭐가 더 있어? 한태수가 휠체어를 가까이 대며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손을 넣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것은 신분증이었습니다. 이지은, 그 꽃 같던 아가씨의 얼굴이 사진에 찍혀 있었습니다. 지은이 신분증?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그놈들 수법이에요. 조직폭력배 놈들 수법. 한태수가 이를 갈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형사님? 어르신에 대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지은 간호사가 아직 그놈들 손에 잡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한태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지은이가 위험해요. 빨리 찾아야 해요.
어서요. 저는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즉시 최유정 검사님께 연락하겠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경찰관이 다급하게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이틀 뒤 한태수가 뉴스를 보다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르신, 이것 좀 빨리 와서 보세요. 한태수가 텔레비전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검찰 인사 발령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정 검사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최유정 검사, 지방지청으로 전보 발령. 아나운서가 아무렇지 않게 읽었습니다. 뭐라고요? 유정 검사님이 좌천됐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보복입니다. 에덴파크 사건 때문에 저쪽에서 손을 쓴 거죠, 쯧쯧. 한태수가 혀를 차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정 검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저예요. 최유정 검사입니다. 유정 검사의 목소리가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아니, 검사님, 좌천됐다면서요? 그게 다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네, 상부 지시 불이행이 이유라네요. 하지만 뭐 다 알죠. 에덴파크 사건 때문이라는 거. 유정 검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나쁜 놈들은 저렇게 버티고 서 있는데. 저는 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배후 세력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해요. 법조계에도 정계에도 이미 손을 뻗치고 있어요. 유정 검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어르신들을 보호해드릴 힘이 없어요. 유정 검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검사님,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에덴파크에 투자한 법인 이름이 미래 라이프예요. 거기가 진짜 배후예요. 잊지 마세요. 유정 검사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미래 라이프요? 저는 그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부디 조심하세요. 어르신, 그들은 절대 어르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유정 검사가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태수를 쳐다봤습니다. 형사님, 이제 정말 저희가 혼자 싸워야 하는 건가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어르신. 한태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흘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를 배신한 아들이지만 진우를 만나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우가 그 조직과의 연결고리를 증언해 준다면 이길 수 있을 거였습니다. 구치소 면회실에 앉았습니다. 곧이어 철창 너머로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진우는 며칠 사이에 더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진우가 자리에 앉으며 저를 불렀습니다. 진우야, 이 엄마 부탁이 하나 있어. 저는 진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뭔데요, 엄마? 진우가 고개 들며 대답했습니다. 미래 라이프라는 회사 너도 알지? 거기에 대해 네가 아는 걸 전부 증언해줘, 제발. 저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진우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왜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꾸민 일이잖아. 너도 당한 거 아니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저 여기 안에서도 지금 감시당하고 있어요. 제가 입을 여는 순간 저만 위험한 게 아니라고요. 진우가 불안한 듯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게 다 무슨 소리야? 누가 감시를 해? 저는 진우에게 바짝 다가갔습니다. 민수랑 은지요, 제 아이들이요, 엄마 손주들 말이에요. 진우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손주들,
우리 민수랑 은지가 왜? 애들은 왜?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제 민수 학교 앞에 웬 시커먼 차가 하루 종일 서 있었대요. 애들 엄마가 겁에 질려서 저한테 울면서 전화했어요.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그놈들 협박하는 방법인 거야? 어린애들까지.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엄마, 제발 이 싸움 그만하세요. 네. 그냥 재판에서 다 제가 했다고 할게요. 제가 다 뒤집어 쓸게요. 엄마는 제발 그냥 조용히 사세요. 네. 진우가 철창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진우야,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러면 안 돼. 진실을 밝혀야지. 저는 진우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다가 저희 가족까지 다 위험해져요. 제발요. 진우가 울부짖었습니다.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교도관이 들어왔습니다. 진우야. 저는 일어섰습니다. 엄마, 제발 부탁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진우가 끌려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차가운 면회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제 손주들 8살 민수와 5살 은지의 귀여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만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이렇게 무력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도 손주도 다 지켜야 하는데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나가셔야 합니다. 교도관이 다가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구치소를 나와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한태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됐습니까? 한태수가 물었습니다. 진우가 증언을 거부했어요. 그놈들이 손주들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대요. 저는 소파에 쓰러지듯 앉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악마 같은 놈들은 꼭 가족을 건드리죠. 한태수가 휠체어를 제 옆으로 붙였습니다. 형사님, 저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텅 빈 천장을 봤습니다. 방법을 찾아야죠.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어르신. 한태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를요. 거대한 어둠이 저희를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제 손주들 민수와 은지의 해맑은 얼굴과 저 때문에 잡혀간 지은이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저는 드디어 결심이 섰습니다. 형사님, 제가 미끼가 되겠어요. 저는 한태수의 방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네, 어르신,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한태수가 놀라서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제가 언론에 인터뷰를 하겠어요. 강민구한테서 받은 비자금 장부 원본이 제 손에 있다고 말할 거예요. 저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한태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놈들은 모르죠. 그놈들은 장부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분명히 저한테 연락이 올 거예요. 저는 태수 형사님을 똑바로 봤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너무 위험해요. 그놈들이 어르신을 가만둘 것 같습니까? 그건 미친 짓이라고요. 한태수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님, 이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대로 숨어 지내면 지은 아가씨는 어떡해요? 내 손주들은 어떻게 하고요?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어르신. 한태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이미 다 결심했어요. 제 가족들이 위험에 처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제가 평생 죽어서도 눈을 못 감을 것 같아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한태수가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뜻이 정녕 그러시다면 좋습니다. 대신 제 말대로만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한태수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수많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작은 기자 회견장이었지만 플래시가 무섭게 터졌습니다. 저는 에덴파크의 피해자 박경옥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서 떨리는 손을 감추며 말했습니다. 강민구 원장에게서 받은 피 묻은 비자금 장부 원본이 지금 제 손에 있습니다. 이 장부에는 미래 라이프라는 회사의 모든 검은 거래 내역이 담겨 있어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이 장부를 미래 라이프 대표에게 직접 전달하고 싶습니다. 공개적인 석상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박경옥 어르신 되십니까? 저는 미래 라이프 법률팀 변호사입니다. 정중하지만 차가운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옆에 있는 한태수를 쳐다봤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어르신을 직접 만나서 오해를 풀고 싶다고 하십니다. 변호사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오해요? 좋죠. 어디서 만날 건데요? 저는 물었습니다. 저희가 정중하게 모시고 싶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또 다른 요양시설에서 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어떠십니까? 변호사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알겠어요. 그쪽으로 가겠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입으세요. 한태수가 재킷을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재킷을 받았습니다. 이 옷깃에 초소형 녹음기랑 위치 추적 장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이 단추를 누르세요. 한태수가 작은 단추를 가리켰습니다.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되는데요? 저는 단추를 만져봤습니다. 제가 형사 시절 목숨을 나눈 동료들을 모두 불러뒀습니다. 이 신호만 보내면 저희가 지옥에서라도 달려올 겁니다. 한태수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형사님. 저는 한태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택시를 타고 그 요양시설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에덴파크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거대한 궁궐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박경옥 어르신 맞으시죠? 이쪽으로 오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 꼭대기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믿을 수 없이 넓은 응접실이 나타났습니다. 허허, 어서 오십시오, 어르신. 고급 소파에 앉아있던 남자가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수십 번은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노인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는 노인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유명한 대기업 총수였습니다. 저를 아시겠습니까? 남자가 사람 좋은 얼굴로 웃으며 물었습니다. 당신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그렇게 착한 일 많이 하시고 기부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요. 저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과찬이십니다. 저는 김태영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미래 라이프 회장이죠. 김태영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장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김태영이 순간 웃음을 거두며 물었습니다. 왜요? 그렇게 급하세요?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어르신,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는 정당한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김태영이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정당한 사업이요? 멀쩡한 노인들한테 약 먹여서 재산 빼앗는 게 그게 정당한 사업인가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쯧쯧,
그건 강민구 원장이 독단적으로 한 일입니다. 저희는 전혀 몰랐던 일이에요. 김태영이 찻잔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내 아들이 당신들한테 돈 받은 거 장부에 다 나와 있어요. 저는 차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하시죠. 제가 10억을 드리겠습니다. 그 장부 저희한테 주시고 이제 조용히 사세요. 김태영이 수표를 꺼냈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딴 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0억 드리겠습니다. 김태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안 받는다니까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어르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회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귀여운 손주들도 있지 않습니까? 김태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내 손주들을 감히 그 더러운 입에 올려? 이 악마 같은 놈. 저는 김태영을 노려봤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자, 차나 한잔 하시고 가세요. 김태영이 다시 찻잔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색깔이 이상했습니다. 그놈들이 에덴파크에서 노인들에게 먹였던 그 약이 들어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자, 어서 드시지요. 김태영이 저를 지켜봤습니다. 저는 찻잔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마시는 척하다가 찻잔을 쏟아버렸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나. 내가 늙어서 손이 자꾸 떨려서 그만.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김비서 들어와. 김태영이 책상 위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며 덩치 큰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어르신을 편안한 곳으로 좀 모셔드려. 김태영이 턱짓했습니다. 두 남자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이거 이놈들아. 저는 몸부림쳤습니다. 저는 재빨리 온 힘을 다해 옷깃의 단추를 눌렀습니다. 한태수에게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이 못된 놈들아. 어딜 데려가려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조용한 곳이죠. 그 장부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실 때까지요. 김태영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다. 문 열어. 남자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이 박살나듯 거칠게 열렸습니다. 한태수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따라왔습니다. 한태수 형사님, 저는 안도했습니다. 손 떼. 이 자식들아. 한태수 뒤에 있던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비서놈들이 당황해서 저를 놓았습니다. 당신들은 누군데 함부로 여길 들어와? 김태영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내 동료들이요. 형사 시절 내 목숨을 나눠주던 모두 전직 경찰들이지. 한태수가 웃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띵 하고 열렸습니다. 유정 검사가 진짜 경찰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김태영 씨, 당신을 불법 감금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유정 검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검사님, 저는 유정 검사를 봤습니다. 어르신,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유정 검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짓이오? 증거 있어? 김태영이 소리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게 증거입니다. 어르신을 협박하고 이 약물 든 차를 권했죠. 유정 검사가 쏟아진 찻잔을 증거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녹음도 아주 잘 됐습니다. 회장님. 한태수가 옷깃에서 녹음기를 흔들었습니다. 김태영의 얼굴이 하얗게 쟤처럼 변했습니다. 당장 끌고 가세요. 유정 검사가 경찰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경찰이 김태영에게 수갑을 채우자 그가 허망한 얼굴로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르신, 잘하셨습니다. 어르신이 이겼어요. 한태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사님, 검사님, 이제 정말 다 끝난 건가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어르신, 이제 정말 다 끝났습니다. 유정 검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을 봤습니다. 길고 길었던 이 지옥 같은 싸움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미래 라이프 게이트는 온 나라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피고인 김태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내렸습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피고인 강민구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그 소리에 강민구는 고개를 푹 떨구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김진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 판사가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 진우는 그 자리에서 아이처럼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그 모든 광경을 덤덤히 지켜봤습니다. 한태수가 제 옆에서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저 멀리 지은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은이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제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아이고, 지은 간호사,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저는 지은이의 등을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정말. 지은이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야, 지은 간호사가 이 늙은이를 먼저 살려줬잖아. 평생 감사하며 살게. 저는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저 간호사 공부 다시 시작하려고요. 이번엔 정말 제대로 공부해서 진짜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잘 생각했네. 덕분에 정말 많은 노인분들이 지옥에서 다시 살아나왔잖아. 저는 그런 지은이를 대견하게 바라봤습니다. 한 달 뒤 한태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이번에 노인 인권보호센터라는 걸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한태수가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나,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께서도 부디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상담위원으로요. 한태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형사님, 저는 이제 기운이 없어서 좀 쉬고 싶어요. 제가 웃었습니다. 허허, 그래도 가끔씩만이라도 꼭 들러주세요. 어르신의 그 경험이 다른 피해자분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한태수가 부탁했습니다. 그 끔찍했던 에덴파크는 결국 폐쇄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억울하게 빼앗겼던 재산을 겨우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에 남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끝난 뒤 저는 평생을 보낸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반찬 가게를 하던 그 낡고 작은 방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여기서 다시 시작하시게요? 지은이가 청소를 도우며 물었습니다. 그럼 여기가 딱 내 자리야, 내 자리. 저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일주일 뒤 경욱이네 반찬 가게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예전만큼 손님이 북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 사람들은 하나둘 제 가게에 들러주었습니다. 아이고, 경욱이 언니, 드디어 돌아왔구만. 고생 많았어. 옆 가게 아주머니가 김치를 사갔습니다. 경욱 씨, 이거 먹고 힘내. 오래오래 건강해야 해. 과일 가게 아저씨가 사과 한 박스를 턱 갖다 놨습니다. 저는 시장 사람들의 따뜻한 온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한태수가 막걸리 한 병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오늘 장사 잘 되셨어요? 한태수가 휠체어에서 내려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럭저럭이죠. 자, 한잔하세요. 저는 막걸리를 따랐습니다. 어르신, 요즘 저희 센터에 상담 오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어요. 그분들이 어르신 이야기 들으면 다들 얼마나 큰 힘을 얻으시는지 모릅니다. 한태수가 막걸리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그냥 살아남은 것뿐인데.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일요일에는 지은이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혈압 재드릴게요. 팔 내미세요, 얼른. 지은이가 혈압계를 꺼냈습니다. 됐어. 나 아주 멀쩡해. 저는 멸치를 볶으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그래도 꼬박꼬박 체크해야죠. 할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지은이가 기어코 제 팔에 혈압계를 감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학교는 다닐만해? 제가 지은이를 봤습니다. 네, 정말 재미있어요. 이번엔 정말 제대로 공부해서 꼭 진짜 좋은 간호사가 될 거예요. 지은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우리 지은이. 저는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문 앞에 제 아들 진우가 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8살 민수, 제 손자였습니다. 엄마.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진우를 그저 쳐다봤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진우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제 손자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는 겁먹은 얼굴로 아빠 뒤에 숨어 제 눈치만 봤습니다. 민수야, 이리 와봐. 할미한테 와. 저는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수. 이거 할머니가 멸치볶음 만든 건데 맛있어. 가져가. 저는 봉지에 멸치볶음을 듬뿍 담아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민수가 작은 손으로 봉지를 받았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소리도 못 내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울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진우를 보지 않았습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다시는 오지 말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가게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엄마, 저 또 올게요. 진우가 손주 민수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굳이 막지도 않았습니다. 진우가 민수와 함께 어두운 골목을 걸어나갔고 저는 창문 너머로 그 두 사람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봤습니다. 시장 골목에 저녁 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저녁 장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시끌벅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얼큰한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창밖을 보니 75년을 악착같이 살아온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반찬 가게로 시작해서 피땀 흘려 20억짜리 아파트를 샀고 그 지옥 같은 실버타운에 갇혔다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싸움에서 목숨 걸고 지켜낸 게 있으니까요. 그것은 바로 제 자신의 존엄과 저처럼 억울했던 다른 어르신들의 권리, 그리고 지은이 같은 젊은이들의 용기였습니다. 제 아들 진우를 제가 용서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평생 용서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밀어내지도 않을 겁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엄마라는 거니까요. 저는 이제 그저 묵묵히 제 일상을 살아갈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손님들을 맞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드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요. 어쩌면 그게 바로 제가 선택한 75세 박경옥의 마지막 투쟁입니다. 이 평범한 일상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이긴 이 끔찍한 싸움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바로 제자리에서 제 모습으로 당당하게 여기 서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설마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기에 지금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세상에는 저처럼 힘없는 노인들을 노리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맞서 싸울 용기를 잃지 않으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우리에겐 존엄이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절대 빼앗기지 마세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